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토론 같은 것도 해보면 좋긴 하겠는데, 뭐 이런 상대주의적인 인식론,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각자의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다른 거다 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 난 이게 맞는 것 같다. 인생 뭐 있냐? 쉽게 얘기해서 예.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동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단순히 주관적인 뭐 감각에 대한 거를 뛰어넘어서 사실적인 문제까지 확장되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확장돼서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동의하느냐는 거지. 인식론을 지지하냐는 질문이죠. 인식론은 이 전체 카테고리. 맞다 틀리다 전체에 대한 카테고리고 그러니까 상대주의 인식론에 대해서 상대주의 인식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표정 연기하지 마요. 앞자리에 있는 저 불편합니다. 이 입장이 플라톤과 그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반박하고 공격하고 제일 혐오했던 입장이죠. 이 상대주의. 저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지지합니다. 지지해는 것 같아요. 지지해봐.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밟고 사는 세계는 그냥 나의 세계인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구 위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린 지구 위에 살지 않고 그냥 내 세계의 지평 위에 사는 거야. 야. 서로 다른 세계에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유일하게 완벽하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만남의 장이 뭐냐면 언어인데 그 언어마저도 불분명해. 불확실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자폐아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 소통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오해고 환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였죠? 무슨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자신을 겁니다. 정당화시키고 있는 게 똑같군요. 최 사장 합격. 합격. 네, 다른 분들은 인간이 만물이 척도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상대주의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감각지각부터 도덕지각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출력하는 결과값이 다르다고 해볼게요. 감각부터 시작해볼게요. 그럼요. 감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춥고 덥다는 거에 대한 합의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는 춥다는 그치? 거에 대한 온도가 10도고 누구는 춥다는 거에 대한 온도가 영하 10도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합의되는 기점을 마련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영하 40도인데 누구도 그거는 따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도덕 판단으로 만약에 넘어가면 도덕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이코패스는 남한테 신체 훼손을 가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거리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남의 신체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끼는 감정이 있고 그거를 이제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출력하는 도덕 감정의 값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서 남의 신체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얘는 도덕적 출력 값이 없으니까 그 행위 자체를 용인해주자라는 거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죠. 우리는 정의에 대한 걸 합의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출력하는 도덕값이 달라도 그거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할 수는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출력하는 도덕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제재를 가하자라고 해서 법으로 만든 것들이 지금 현행하는 법이 되는 거고 그게 사회적으로 유지되면 그것보다 좀 더 큰 바운더리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관점마다 다르다는 것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다양한 기준들 안에서 인간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합시다. 어떤 근거가 된 능력에 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거 비판해도 됩니까? 네. 비판해보세요. 해보십시오.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는 할 수 있지.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합의라는 말 자체를 봐야 되는 거야. 합의는 뭐냐면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최소한의 어떤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엉성한 기준을 세우는 게 합의인 것뿐이지 절대적 기준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법을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항상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바뀌어왔다는 걸 알고 있고 사람마다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만한 그 포인트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4가지 심리 거기서 찾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행법 조선시대랑 지금 한국이랑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마련하는 합의 자체가 엉성한 기준이라고 마련할 수는 없어요. 한 개라도 한번 들어봐. 그러면은 전 인류 전체에
모든 외계인까지 모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따라야 되는 법칙 하나. 논변을 할 때 지금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사례를 들어봐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정의로 도출해냈다고 해봐요. 이것도 되게 그러면 상대적인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언제나. 군인이라는 집단 혹은 뭐 스파르타나 전쟁이 항상 일상화되거나 외적의 침입에 있어가지고 항상 노출된 사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김도희님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내재된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 혹은 뭐 어떤 기준점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사실은 어느 정도 내장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칸트처럼. 예, 뭐 칸트는 이제 그걸 이제 도덕적 실천 이성이라고 규정을 했던 거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 감정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또 차이점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칸트랑 맹자랑은 좀 달라요. 맹자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조율을 해가는 거 필요한 거고 칸트는 선천적으로 아예 타고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즉각적으로 발휘되는 상태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김도인이 레이저를 눈에 쏘고 있는데 독실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했었던 주제 중에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다른 우주가 있다고 가정하고 혹은 우리랑 이제 접촉이 불가능할 정도로 먼 외계인들의 세상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걔네들도 윤리는 약자 보호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걸 제가 질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윤리가 그 생각나시죠? 절대윤리가 존재하느냐 하면서 전혀 우리랑 차점이 없는 집단이 문명이 발생했을 때 걔네들도 약자를 보호하는 쪽을 윤리다라고 이렇게 진보할 것이냐는 걸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제 기억에는 차장님이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겠지. 방금 전에 얘기랑 좀 모순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그것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절대적 법칙,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닿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윤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도덕 법칙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은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백화점을 입구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왼쪽으로 돌아.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도 왼쪽으로부터 돌 수밖에 없게끔 무엇인가 계속 장치해가. 모든 사람이 왼쪽으로 돌아서 간다고 해서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을 왼쪽으로 돈다라는 것이 절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진화적인 거거나 아니면 우리의 습관적인 거거나.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교차점이 없고 심지어 탄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성에서 나타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혹은 뭐 마이너를 보호하는 쪽으로 진화하게 될지라도 그게 절대 윤리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마이너가 없는 세계도 있을 수 있잖아. 만약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라서 희소성이라는 게 없어. 죽지도 않아. 그 세계에서 마이너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왜 이런 논쟁을 했는지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 프로타고라스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고 그거를 내가 한번 반박해보는 것도 재밌고 재미있는 건 현대 물리에서 정말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물질 세계가 사실은 우리 생각처럼 절대적이지 않더라.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고 존재라고 하는 것조차도 확률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물리 법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가. 네, 확률로 움직인다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거랑 좀 괴가 같이 하는 것 같아 너무 재밌는데 이런 생각을 얘네들이 왜 박해받았는지 말하자면 핍박받고 이렇게 고소당했는지 알 것 같아요. 얘네들이 소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상대주의는 당연히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예를 들면 프로타고라스가 메인이 됐어.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고 수많은 뭐 90% 이상의 아테네 시민들이 이 사람을 지지했어. 그럼 이제 메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사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할 때마다 난 싫어. 난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우리 모두가 오를 수 있으니까 네 말이 맞는 거 아니까 난 그렇게 가지 않겠어. 합의 자체도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상들은 너무 재밌고 흥미롭지만 기본적으로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현대의 어떤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 정체라든가 지금 뭐 현실적으로도 뭐 일부 뭐 유럽 사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다문화 사회, 다원주의 사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대주의적인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 아닌가요? 근데 이 논의들은 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상대주의끼리는 모두를 허용하지만 절대주의는 배척하잖아요. 절대주의만큼 불가능한 불관용에 대한 관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그 정도까지 세련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당시는 세련되지는 않았던 거고.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럼 이제 아테네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자. 예를 들면 뭐 민주정을 하고 우리가 1인 1표의 투표를 시작하자. 혹은 재산에 따라서 분배를 해갖고 투표권을 주고 투표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막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근거로서 든 거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물리 법칙이 있기 때문에. 빵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실님은 사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구나. 있기 때문에. 깜빡했습니다. 그 물리 법칙은 누가 만든 거죠? 스테파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뭐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이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카오스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예. 합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세련되게 번역을 해주자면 현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리관 중에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진리관이라는 게 현대 이제 뭐 철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절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판단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판단. 그건 뭐냐면 그때 그 당시 상황에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유용성 판정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꼭 이득이 돼서 돈이 된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여기 길이야 라는 진술을 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여기 낭떠러지야 했어요. 그중에 하나는 나한테 유용한 판단이 있죠. 저승으로 가는 길. 유용하구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을 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가지고 어떤 우리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 뭐 참과 거짓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사회의 그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판단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좀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합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민주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그 논쟁이 좀 생각나는데 결국에 그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소수가 합의를 못 해주겠어 도저히. 그때 뭐로 갈 수밖에 없냐면 결국에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소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다원주의 혹은 이렇게 상대주의로서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좋아하겠지 다수는. 그렇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미명이냐면 우리 지금 이 문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도 이게 도덕적인 길이야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자신들의 생각이 짓밟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다수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걸 추진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서 와요?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프로타고라스가 맞다고 한다면 소수는 무시당한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네, 탁 건들자마자 벌들이 날아올라서 막 날아다니고 춤추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만 아직 여러분들은 끝판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중간 보스였다. 중간 보스에 불과했다. 집에 보내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끝판왕은. 소피스트 배틀 라운드 3. 이건 이제 고르기아스의 저 유명한 회의주의 논변입니다. 근데 깡쌤이 준비하신 내용을 항상 듣다 보면 네. 많은 걸 배워가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일단 고르기아스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시칠리아 섬 출신이고요. 기원전 한 485년경에 태어나서 되게 오래 살았다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제자로 알려져 있고 기원전 약 427년경에 아테네에 방문해서 그 아테네 민회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대요. 이때 대스타로
발돋움하면서 그때부터 아테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이나 강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사원 소설로 유명한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철학자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메네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이 소피스트들이랑 시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그럴 있겠네요. 뭐 뭐 만물이 뭐 불로 이루어졌다, 물로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들이 어떻게 보면 궤변이니까. 전통적으로는 구분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자연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과 구분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막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원전이 역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증언들에 의해서 단편들만 남아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 고르기아스. 아닙니다. 그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맹자 이런 그리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앞권인데요. 책 제목이 영어로 할게요. 넌 비잉에 관하여. 혹은 영어로 한 겁니까? 예, nothing에 관하여. 나띵에 가나요? 혹은 무엇이 아닌 것에 대하여입니다. 이게 뭐 다른 제목도 있어요. 자연에 관하여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보시면 파르메니데스의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 제목이 자연에 관하여였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한 게 뭐냐면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고르기아스의 이 짧은 논리 스텝들이 사실은 파르메니데스가 했던 그거를 갖다가 산산조각 내는 그런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이 붙인 책의 이름에서도 낫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와 아니다 두 개를 중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히라보 동사가 비동사라서 그래요. 예. A-I 동사가 두 개의 중의적인 의미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일종의 패러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이거 그냥 패러디물 아니냐, 그냥 장난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딱 3문장인데요. 이게 철학사를 좀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사실 이 3문장 안에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을 관통했던 모든 철학적 쟁점들이 다 들어있다는 걸 눈치채게 됩니다. 예. 자, 긴장하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하시고. 세 분이 철학 전공이시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셋 중에 하나 정도. 예. 셋 중에 하나요? 그렇게 관통하는 문장이 뭐가 있을지 하나씩. 채쌤. 빛이 있으라. 엘리 라마 사박티니. 다니. 뭐야? 뭐야? 도희님은요? 철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 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다 배웠을걸요? 철학개론 시간이나 이런데. 자, 그 유명한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 논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아무것도 없다 혹은 아무것도 무엇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스텝. 무언가가 있더라도 혹은 무언가가 무엇일지라도 그건 인간한테 알려질 수 없다. 세 번째. 무엇인가가 무엇이라고 하고 또 그게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또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없다. 이 3가지 스텝입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모든 철학적 탐구는 끝났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빠르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버전이 2개인데 제가 최신 버전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네. 아무것도 무엇이 아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건 인간한테 알려질 수 없다. 스텝 3, 어떤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또 그게 우리한테 알려질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없다. 지금 세 번째 거는 그 논리 철학 소고, 그렇죠. 이런 비트겐슈타인 비슷하고, 두 번째는 인식론이고 그냥 인간의 인식의 칸트 한계를 말하는 거고.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청취자들이 도망갈까봐 빨리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뭐 철학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건가? 첫 번째 문장은 존재론에 대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 알려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인식론에 대한 거고,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관계, 언어 철학이죠. 언어 철학, 언어의 불안정성. 그래서 해설을 좀 붙여드리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뜻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막상 첫 번째 명제가 아무것도 무엇이 아니다 이런 명제를 이제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근거가 붙어 있긴 합니다. 판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람 2개의 판본 중에 한 판본에는 이런 근거가 붙어 있어요. 어떤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반드시 그와 대립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이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성한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연 철학자들이 존재의 근원이 하나네, 여럿이네, 변화가 있네, 없네 이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요약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A라고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A가 아니다라고 반대로 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거의 유사하죠. 이게 상대주의 논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 첫 번째 명제는. 거기다 엠페도클레스의 제자답게 예. 하나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하나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있지만 네.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놈들도 있다. 예. 그거의 근거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인 거예요? 그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그 아까 처음에 했던 뭐 첫 번째 브라더스 형제의 논변이나 프로타고라스의 논변이랑 다 엄밀하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문장 안 남아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석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다라고 규정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게 꼭 그런 식으로만 규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A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항상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아닙니까? 네. 다 배웠죠? 세각의 합. 네. 세각의 합. 네. 여기서 말한 4개는 4개를 얘기하는 것처럼 네, 내각 그러니까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독실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적용을 하게 되면 공면 위에 있는 삼각형은 아니게 되겠죠. 네. 네. 축구공 위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 그렇습니다. 그 내각의 합이 180도 넘는다는 180도가 아닌 극적인 거죠.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남쪽으로 10km를 가고 동쪽으로 10km를 가고 다시 북쪽으로 10km를 갔더니 제 위치에 왔더라. 네.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 가능한가요? 남쪽으로 10km, 동쪽으로 10km, 북쪽으로 10km를 갔어요. 그럼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퀴즈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는 걸까? 조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점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북극점에 있으면 남쪽으로 10km 왔다가 동쪽으로 10km 움직이고 북쪽으로 다시 가면 다시 북극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A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는데 네. 꼭 그것만 참인 건 아니다. A가 아닌 뭐 B이다, C이다 해도 되고 A가 아니다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규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고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참인지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딱 딱 하나로, 네, 딱 하나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있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놈 저놈 다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존재의 참모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여럿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근원이 하나라고 하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존재의 참모습은 A다라고 규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들어봅시다. 예, 어쨌든 간에 두 번째는 설령 어떤 것이 A라고 규정될 수 있어도 그게 인간한테 알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인식 내용이 실제 사물 혹은 사건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칸트죠. 예. 그러니까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장미꽃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붉어요. 그렇죠? 네. 아주 이쁘게 붉은데 그럼 과연 저 붉은색이 실제하는 것이냐? 나의 뇌가 만들어낸 영상이 아닌가? 혹은 뭐 다른 동물들이 과연 저 붉은색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색계에 있는 존재들은 다르게 보나? 예. 그 최상님과 제가 둘 다 보면서 붉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붉음이 같은가 뭐 이러는 거죠. 칸트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서 뭐 에너지 보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이고 네. 좀 이론적인 그거기도 한데 그럼 이게 과연 자연 세계에 실제 하는 겁니까? 그게 실제하냐는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실제하냐는 게 뭔 의미인지 파악이 말에 따라 말장난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인식 능력, 그러니까 감각만 시비 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개념화하는 능력, 혹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째로 다 해가지고 우리의 인식 능력이 과연 바깥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갔네. 네. 근대 이후에 인식론이 탄생하는데 네.
앞서서 이런 걸 조금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바깥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뭔가 재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재구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A라고 규정을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우리한테 제대로 알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이 이제 보통은 과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실존하냐 실제적이냐 네네. 실제적이죠. 근데 실존하냐라고 물어본 실제하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존은 그 인간의 존재 방식이니까 실제하냐 실제하냐는 것과 실제적이냐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일단 당황해갖고 좀 머뭇머뭇할 때 그러므로 네가 아는 건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더 잔인무도합니다. 어떤 사물이 A이고 그게 우리한테 설령 그대로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내가 알아냈어. 진리를 찾았지만 네.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그 사물 혹은 그 개념을 온전하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이 지시하는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고 말이라는 게 사물이나 사건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개판인 거죠.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명이 서로 인식하는 세상이 모습이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하나하나를 다 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공유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똑같이 볼 수 없다. 대상이 있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개판이군요. 예. 동의합니다.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결론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함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지적인 대화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그러니까 서로 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가 본 거, 자기 세계를 갖다가 독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사실은 알고 보면 대화가 아니었다. 욕망 해소 방송.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하는 거지. 모노드라마. 네. 그래서 이게 고르기아스의 그 유명한 극악무도한 회의주의인 거고요. 이거는 뭐 반박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2, 3번은 맞는 것 같은데 2, 3번 맞는 거 같거든요. 맞잖아요.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바라보는 건 단편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걸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 진리에 직접 억세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라면 오케이고. 네, 그거는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관념론 얘기도 많이 했고 인식론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념론 아까 얘기했던 관념론 얘기하고 관념론. 그런데 세 번째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찰한 대상들을 뭐 예를 들면 논문으로 써갖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공유한다. 그럼 그 논문 내용이 한정지은 거지 제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우리가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달라이라마가 정말로 진리를 깨달았어.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람들 못 알아듣는 거야. 어쨌든 언어의 단절이 있겠지.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거 수도 있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니까 두 번째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케이. 예. 근데 1번이 맞는지를 잘 그걸 좀 반박하고 싶네요. 사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고르기아스 1번 명제는 절대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다. 두 번째는 설사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 진리가 있고 우리가 알았다고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거 전달할 수도 없다. 그렇죠. 이겁니다. 존재론, 인식론, 언어 철학을 되게 선구적으로 간략하게 좀 한 문장으로 다 끝냈어 그냥. 여기 대단한 놈이네? 예. 아 이거 대단한 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끝판왕이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욕구 해소? 아니죠. 그러면 조용히 계셔야죠. 현대에 와서 반박되는 것들이기도 하고 현대에서도 반박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현대에서 많이 옹호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 철학, 인식론은 그렇죠. 근데 그리고 아까 전에 독실이가 아니 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문장 존재론도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에 와서 확률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에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확률이 존재한다는 거죠. 확률이 법칙이라는 거니까. 확률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게 새로운 절대 기준이라고요. 확률이. 세상을 구성하는 절대 기준이다. 혹은 양자 에너지가.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확률로 있다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분을 깼나요? 극복했나요? 저기 대화편에 고르기아스라는 대화편이 있긴 있어요. 예, 거기서 근데 이 논변을 가지고 둘이 논쟁을 붙지는 않았고 예, 거기서는 이제 고르기아스가 뭐 말이라는 게 그냥 아첨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깹니다. 소크라테스가.
이거에 대한 견해와 토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사실은 이제 가장 극단적인 회의주의죠, 이거는. 회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나? 뭐 어쨌든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참이다라고 많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회의주의가 참이다라는 것도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아니 이런 거 언어 철학 이것이 100%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라든가. 그럼 정말 이거 이 세 가지 논변을 다 받아들인단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못 받아들이겠다니까요. 첫 뭔가 번째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있다? 인간의 어떤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 100% 담을 수 없는 거, 인간의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는 거 맞는 것 같고. 설령 담았다 혹은 내가 단편적으로 담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최상이 담은 부분과 내가 담은 부분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갖고 재구성해서 다시 진리를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합시다. 각각의 문장을 A, B, C라고 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 테스트를 해볼까요? BC. 덕실은 B, C. 저는 A, B, C. 당연한 거 아니요? 김도인 어떻습니까? 저는 다 못 받아들이는데 ABC 다요. 그래요? 네. 깡쌤은 어땠어요? 저는 지금 여기서 앉아서 깔깔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김도인이랑 비슷한 입장이라서 저 절대주의 0, BC, ABC. 그렇지요. 네. 원천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뭐 학술적인 탐구도 불가능하고 대화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팔다리를 다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회의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주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은 사실은 뭐야. 나랑 똑같아. 그럼 도인님이랑 깡쌤은 지금 절대 진리도 있고 그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고 그걸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믿으시는 거고 저는 절대 진리 있는 것 같지만 인식을 100% 한다든가 공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전 다 까겠습니다. 세상님은 절대 진리도 없고 인식도 안 되고 공유도 안 된다. 저도 없다. 오케이. 자기 입장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거 하나라도 들어봐. 사실은 깡쌤이 얘기했던 게 맞아요. 비열한 방식이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철학적 담론에서는 뭐 적절하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의 예시라도 들어줘야지. 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 인정하고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각적인 거, 이성적인 거, 도덕적인 거 절대적인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양자 에너지? 아? 암흑 에너지? 없다. 그런 건 없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값을 똑같이 출력해야지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각 말고 이성적이거나 뭐 도덕률이 됐거나 뭐 아무나 돼보라 이거지. 예를 들어 우리가 물질 세계 공유하면서 자기만의 감각 세계는 자기만의 도덕 감정을 출력해요. 그 결과값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출력하는 과정에 원리가 부여돼 있으면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혼용하냐면은 양적 개념이랑 질적 개념을 혼용해가지고 양적 개념이 똑같이 합의돼야지만 그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양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진리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리만 기하학이나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제대로 얘기하기도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내에서는 합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사실은 더 많은데 거기에서도 합의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수학이나 과학에서 반박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라삼각형의 내각이 180도라고 이야기했었지만 그 좌표가 달라지게 됐을 때 혹은 이제 차원이 달라지게 됐을 때 그렇지 않지 않냐? 거기서 이제 뭐로 확장하냐면 그러므로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로 확장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냥 그 입장이 깨진 것 뿐이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어떤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때 그 근거를 항상 지금까지의 수학적인 결론, 과학적인 결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정상과학을 기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정상과학이 정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진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도출하는 어떤 주장이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상 과학의 기준을 삼지 않는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상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이 점점점 진보하면서 이제는 정말 진리에 억세스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두 개 모두 이 견해가 타당하잖아요. 그거 독선인 거야. 그때부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상과학이 거의 진리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혹은 항상 해왔어. 고대, 중세에도 기독교 사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근거는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요. 지금 정상과학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앞으로 언젠가 인류 혹은 어떤 지적 생명체들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할 근거는 없죠. 지금 내가 진리에 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언젠가 진리에 도달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진리가 있다면 도달할 수도 있겠지. 사실 그 진리라는 그 언어 자체가 허구적일 수도 있지.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린 이제 논박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르기아스의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르기아스의 말이 맞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건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 최 사장님은 지금 주장을 1, 2, 3번 난 다 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삶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잖아요. 책은 왜 써요? 윤회 있다면서요. 소통할 수 없는 그 의견에 비열합니다. 대해서. 어떤 아니, 개인에 난 이게 대해서 너무 얘기하는 불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랑 자기 삶이랑 괴리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머릿속에 이론 정립에 의해서만 논증하는 옳지 않지만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깡쌤이 얘기했던 거 얘기잖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참과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좋음과 나쁨은 당연히 있죠. 우리는 합의할 수 있어. 좋은 것들로 합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최 사장님한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최 사장님도 이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밥도 먹고요. 이런 이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이것만큼은 그래도 어떤 이게 막 그 함부로 급변하거나 자기 멋대로 막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고정된 틀 안에서 고정불변한 어떤 법칙성이나 규칙성 안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이런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도달한 결론 말고 네. 어떤 느슨한 상관관계에 의해서 도출된 법칙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는가를 얘기하는 뭐 거예요. 상관관계든 그러니까 최 사장님 눈을 딱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변에 외부 사물들이 있죠. 아니 이 사람은 처음부터 관념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의미가 사물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침투 불가능성, 전자기력에 의해서 저항하는 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존재하는 그 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자기력은 실제 해요? 그 힘은 어떻게 네. 믿고 있어요? 그냥 그냥 상관관계로서 믿는 어떤 거예요? 일정한 규칙성과 패턴을 잘못했습니다. 가지고 이게 존재할 거라는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전자기력은 실제 해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우주가 되면 혹은 2차원 우주가 되면 전자기력 식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 아니라면. 그리고 예를 들면 6차원 공간인 우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거기도 전자기력 식이 달라질 거고 상수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전자기력 상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하지 않는다 혹은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최장님에 의하면.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우주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건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4가지 힘이라고 하는 거. 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원도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칸트가 제시했었던 물 자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외부에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거기 접근할 수 없다는. 그럼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존재로는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실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실제가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실제의 참된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두 번째 거지. 거잖아. 두 번째는 나 동의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만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코끼리 다리일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B잖아요. B는 알겠다고. 근데 A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B는 저도 동의한다니까요. 코끼리 다리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만지는 거야. 근데 그게 코끼리 다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만지는 행위밖에 없어. 거기 실제로 있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지 없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있다라고 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회의주의가 다 없다는 건 아니고 뭐 이게 코끼리 다리다라고 규정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게 코끼리 다리라고 이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어쨌든 내 코끼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만져서 보는 것밖에 한계밖에 없어. 그래서 그 외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B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B는 동의하거든요. 회의주의자랑 대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힘들고 서로 굉장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겁내 까일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어떤 소박한 사람들과 최 사장님 같은 분은 도가 너무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뭐 의식 하나의 빛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사실 의식과 빛 그거에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좀 회의적이긴 한데 지금의 과학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의 어떤 원리가 나아가는 것이 저는 이제 진리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른 방법일 수 있고 뉴턴의 과학이 뉴턴이 얘기했던 우주가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우주가 완벽한 줄 알았지만 뉴턴이 깼고 뉴턴이 얘기했던 그 세상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뭐 아인슈타인이 보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깨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아인슈타인도 깨질 것이냐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훗날, 먼 훗날, 뭐 10만 년이 지나고 100만 년이 지나고 사실 뉴턴 이후에 아인슈타인 나타나기까지는 거의 4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10만 년, 20만 년, 30만 년 혹은 이미 우리 은하계나 혹은 다른 은하 어딘가 사는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걔가 진리에 접근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과학이 정상이고 사실이라고 믿었었던 정상과학이 깨졌다는 걸 통해서 지금 너도 틀렸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최사장님과 저 혹은 A가 맞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로 논박이 불가능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반증 불가능해.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믿음인 것 같아요.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뭐 물리 법칙이 됐든 어떤 신적 존재가 됐든 있다고 그렇죠. 하는 믿음, 없다고 하는 믿음. 김도인 교수 한번 들어봅시다. 뭘요?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실은 너무 쉬워. 회의주의나 상대주의적 견해를 견지하기는 많이 쉽습니다. 실제로 근거 없잖아를 얘기하면 너무 쉬운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반대로 어떤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사실 어려운 과정인 거죠. 힘들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견지하게 된 이유나 동기 뭐 얘기 좀 해주시죠. 물리법칙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천동설이 지지됐는데 지금은 그게 천동설이 사실 아닌 게 밝혀졌다라고 하니까 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지동설도 실은 불안정한 물리법칙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리법칙이 항상 논증되는 과정이 정확한 진리로 나아간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실제 객관 세계에 대한 물리 법칙인 거고 사람이 살 때 자기에 대한 인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은 물리 법칙을 논증한다고 해서 그게 해답이 주어지진 않거든요. 천동설이 맞다, 지동설이 맞다라는 게 정확하게 논증된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서 우리가 무슨 것을 진리로 삼아야 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나아가는 인생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에서는 답을 완벽하게 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금 완전 동일한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방향성이나 진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있는데 그게 물리법칙이랑 동일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리법칙에서 있음 없음을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의 있음 없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결이 다르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최 사장님이 항상 객관적 진리 있으면 제시해봐라고 하면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진리는 독보적으로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삶에서 드러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했을 때 객관적 진리가 드러난다라고 논증하게 되잖아요. 네. 추상적인 개념 자체는 그것만 가지고 논증이 불가능해요. 구체적인 현실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야지 논증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전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완벽한 진리가 없다는 거를 확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식도 불완전하고 그거를 상호 소통하는 것도 불완전하다라는 게 정확하게 논증되려면 사람들이 살 때 개별적으로 소통하려는 욕구가 없어야 되고 소통에 대해서 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심리적 장애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결혼했다고 해보 결혼 부부가 있어요. 남자 여자는 객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는 게 불완전하고 자기가 인식하는 것 자체도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믿고 사는 삶의 문제나 삶의 가치관, 삶의 인생관이 달라도 전혀 삶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저희는 연인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문제 갖고 마음이 맞지 않았을 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일어나고 심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인생을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객관적인 진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회의주의 논변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삶의 목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전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은. 근데 사실은 그 이 회의주의 논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박은 김도인이 한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사실 인간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저는 그 과학이라는 게 철학이랑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게 없고 물리적인 법칙 당연히 논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과학의 발전이.
근데 해가 지금 서쪽에서 뜨거나 동쪽에서 뜬다는 게 맞고 틀린 걸 논증한다고 해서 인간이 인생에서 무슨 문제를 진리나 객관적 진리로 삼아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잖아요. 요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해가 동쪽으로 뜨냐 서쪽으로 뜨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럼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안다면 네. 어떤 의식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나. 저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완벽히 유물론자라면 도덕이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그건 완벽히 유물론으로 수렴하고 유물론이 사실이다라고 참이다 진리다라고 이제 수렴하게 된다면 그 사실 참이 된다면 인생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해가 어디서 뜨느냐 혹은 지동설 천동설의 수준을 넘어가서 네. 유물론이 맞냐 아니면 어떤 절대 진리가 있느냐를 우리가 논증할 수 있다면 방향성, 삶의 방향성, 오늘 삶의 목표 그리고 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도 일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이제 최 사장처럼 강력하게 회의하는 사람을 제가 깨우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야 여기 길이야. 괜찮아. 뭐 가봐. 해주는 거죠. 최장님은 갈 수도 있어요. 너가 낭떠러지라고 믿고 있는 사실은 그래. 정확하지 않을 수가 넌 틀렸어. 있어. 정확하지 않지만 확률로 움직이겠지. 근데 일단 이 생에서 나가고 다음 생을 갈 거야 그러면서 최장은 뛰어낼 수도 있으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정신과 치료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 뭐지 사고 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네. 테스트를 하더라고. 근데 문항이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이 빛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때 오늘 얘기를 좀 들으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참 많이 당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뭐 토론은 이번에는 많이 떠든 것 같아요. 근데 깡쌤 얘기도 전 진짜 시간이 늦은 건 맞는데 네. 깡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어요. 그걸 총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스테파노시니까 세례받는 순간에 혹시 절대 진리를 깨우치신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고르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가 제기한 논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논점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랑 싸우느라 플라톤이 그 수많은 대화편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판단의 준거를 찾고 싶었던 거고 그게 언어를 통해서 인간들끼리 소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데아 개념이나 뭐 로고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정식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 플라톤의 평생 과업을 이 소피스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은 최 사장이 우려하는 건 알 것 같아요. 최 사장이 가장 경계하는 건 독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김도인 말씀처럼 실제 현실을 삶에 있어서 독단은 물론 경계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향점 혹은 내가 그게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절대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인지 쓰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닐지라도 자연적인 탐구를 한다거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적어도 어떤 절대적인 목표치나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를 하는 거지. 그게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소통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너무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신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 딱 있어갖고 누구의 이론이 맞고 갈라지고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형이상학 혹은 뭐 인식론적인 쟁점의 부분은 결국에는 그냥 말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저희 아가리 파이팅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그 부분에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회의주의 같은 게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어쨌든 집에 가야죠.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총정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한 10초씩 점점 짧아져.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늘 들으셨는지 얘기한 다음에 끝내보도록 하죠. 일단 어떻습니까? 소피스타들의 논변을 3개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궤변론자로 부른 게 맞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죠. 저는 저부터 얘기하면 궤변론자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세상에 진리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그 진리나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무엇에 접근한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주의가 사실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제 사실을 반영하느냐, 두 번째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는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독실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에 우리가 도달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만약에 정말로 절대적이거나 고정된 진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 우주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류가 어느 정도 도달해 왔는가. 만약에 실제의 진리라는 것이 1000이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0.5나 0.6 정도 와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경우에 발생시키는 문제가 너무 커요. 우리가 절대적 진리를 믿어옴으로써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발생시켰는지를 보면 차라리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 거야. 그래서 회의주의를 좀 주장해봤고 네.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기준으로서의 의식이 있다. 브라흐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끝. 저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의미가 없어져요. 삶의 어떤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최상님이 지적한 건 되게 적절해요. 근데 거기서 그러므로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항상 말이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하고 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을 것임에도 분명하고 나는 그 진리에 접근했는지 알 수 없고 난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 진리가 없다라고 해야지 어떤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오만 독선 혹은 어떤 절대주의에 의한 폐해가 없어진다. 절대주의에 의한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진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거는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나.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때는 궤변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시 사람들은 논증할 수도 없고 논박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이 스튜디오 안에 모여있는 4명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궤변이 아닌 거예요. 물론 논박은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고 의미 있는 생각이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논박이 불가능하니까 듣기 싫었겠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의 한계 혹은 사고의 한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동일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들었던 생각이 되게 세련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귀류법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 발례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종종 들게 되고 저도 많이 들게 되고 수학에선 특별히 되게 귀류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덜 세련되고 덜 멋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논의 역설을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제논은 이론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 이게 틀린 건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한번 깨봐. 근데 그걸 한번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2가지 면에서 되게 재밌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2시간 거의 통째로 토론 시간에 할애한 게 거의 드물잖아요. 그렇네. 네네. 토론이 되게 많이 돼서 재밌었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주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고 그리고 철학적 주제 나오면 본능적으로 약간 진지하게 돼서 좀 과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뭐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토론해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소피스트들을 되게 상대주의자들 궤변론자 묶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깡쌤이 3가지 주제 챕터 뽑아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각각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밀하게 해보는 훈련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각자 패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장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살 때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강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가치관,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신념, 아니면 내가 지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뭐 정치적인 거, 이념들, 그거에 대해 확신하고서 그게 틀릴 거라고 의심하지 않는 게 일반화돼 있고 또 그런 걸 의심할 시간조차 없잖아요. 맞죠.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살면서 자기를 계속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피스트들의 의견 자체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맞아? 실제로 내가 믿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정당화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의 확신이나 신념을 뒤흔들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저도 김도희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역대급이라는 거. 아니 김도인이 아름답다는 그렇죠. 거. 예. 집에 보내주세요. 네. 저도 회의주의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쵸. 철학 공부할 때 가장 쓸모 있는 파트를 하나 골라달라. 그러면 저는 딱 이 부분 골라줄 거예요. 회의주의 하는 사람들.
철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볼 때 가끔 가다가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철학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 도구마나 자기 어떤 독단적인 주장을 강화시켜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플라톤을 공부하든 맹자를 공부하든 간에 사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부분을 계속 취사 선택하면서 뭔가 어떤 반론에도 이겨낼 수 있는 우주 최강의 어떤 괴물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벤져스급의 맹자 공부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막 이거저거 다 공부해. 플라톤과 맹자와 뭐 베르그송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 철학 공부의 가장 큰 폐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의주의라는 게 김도희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냉정한 반성이자 좀 우리들의 한계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따끔한 죽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죽창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죽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든가 나의 어떤 독단적인 주장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걸 좀 더 오히려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이런 회의주의적인 반성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방송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재밌었습니다. 네. 아그리파이터 특집 쇼미더 대화 2번째 시간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독실이가 진짜 장난 아닌 거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기대해보는 걸로 기대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없이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쉬어가는 코너 다음 주에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